새벽의 어둠이 아직 거치지 않은 시각, 궁궐 깊은 회랑에서 갑자기 한 줄기 쇳소리가 울렸습니다. 잠든 듯 고요하던 경복궁의 숨이 순간적으로 멎었고 그 정적을 가르는 발걸음은 마치 사냥꾼이 마지막 짐승을 몰아가듯 집요했습니다. 그 소리를 피해 달아나던 이는 조선의 국모였습니다. 하나의 생명으로 쫓기고 있던 여인. 그리고 그날 새벽 그녀는 결국 외세가 겨눈 칼끝 앞에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는 그녀를 단순히 비극의 주인공으로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니라 거센 시대의 물살 속에서 조선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버티려 했던 마지막 사람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죽음의 순간이 아니라 그 죽음으로 향해 가는 동안 그녀가 어떤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는지 그 발자국을 따라가려 합니다. 조선의 하늘이 낮게 깔리던 어느 해, 조정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철종이 후사 없이 눈을 감자 나라는 하루아침에 기둥을 잃었고 대신들은 겉으로는 평온한 얼굴을 유지하면서도 속으로는 무수한 계산을 굴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경랑의 한가운데로 밀려 들어가게 될 한 소녀는 전혀 이를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흥 민 씨의 딸 민자영. 어린 적 아버지를 여의고 기울어진 가세 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아내야 했던 그녀에게 궁궐은 생각해 본 적 없는 세계였다. 그녀는 조용한 아이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유난히 깊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두고 온순하다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기대도 경계도 없었다. 한 소녀의 미래를 결정짓는 것은 그저 가문의 배경과 혼인의 인연이었으니 자영은 운명이라는 바람에 몸을 맡기고 있었다. 그러나 바람은 뜻밖의 방향에서 불기 시작했다. 철종의 승하 후 왕실의 큰 어른인 조대비가 후계자를 선택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조용히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던 인물이 있었다. 세상이 몰락한 양반이라 여긴 이항, 훗날 흥선대원군이라 불리는 사내는 누구보다 냉철하게 이 기회를 준비해온 사람이었다. 그는 오랜 세월 가난과 몰락을 가장하며 상대의 경계를 피했고 마지막 순간에 단숨에 칼을 빼들어 자신의 둘째 아들 명복을 왕위에 올리는 데 성공했다. 왕위가 정해졌다면 이제 국무를 정해야 했다. 바로 여기에서 자영의 이름이 조용히 불려 들어갔다. 흥선대원군이 왕비에게 바라던 것은 단 하나였다. 나를 위협하지 않을 것. 정치의 뜻이 없고 세력이 약하며 스스로 나설 필요도 없는 조용한 여인. 그에게 자영은 완벽했다. 명문가 출신이지만 이미 기울어 세력이 미미했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기에 외척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렵고 무엇보다 말수가 적고 마음이 깊은 여인. 대원군은 그녀를 위험 요소가 아닌 빈자리처럼 조용한 존재로 여겼다. 삼간택이 치러지던 날 자영은 화려함을 내려놓은 채 담담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꾸밈 없는 모습은 오히려 강한 인상을 남겼고 대원군은 자신이 원하는 인물이라는 확신을 굳혔다. 그러나 그는 몰랐다. 그 고요함이 단순한 온순함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섬세한 시선과 예민한 감각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자영이 궁궐에 들어서던 날 사람들은 왕비의 탄생을 기뻐했지만 그녀는 궁궐이 보여주는 화려함에서 오히려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궁궐은 겉으로는 찬란했으나 그 안의 공기는 조용한 적막과 보이지 않는 긴장으로 채워져 있었다. 대신들의 눈빛은 서로를 견제하며 움직였고 궁녀들의 발걸음조차 일정한 리듬으로 흐르지 않았다. 숨을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곳. 자영은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이곳이 자신의 존재를 삼킬 수도 있는 공간임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움보다 관찰을 먼저 배웠다. 궁궐에 들어온 첫날부터 그녀는 사람들의 표정, 움직임, 공기 흐름을 세심하게 읽었다. 어릴 때부터 세상에 기댈 곳이 없었기에 사람의 눈빛 하나, 말투 하나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자연스레 익힌 것이다. 왕비로서의 치장보다 그녀를 지탱하는 것은 바로 이 감각이었다. 명복은 아직 어린 왕이었고 대원군은 모든 권력을 손에 쥐고 있었다. 자영은 자신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 자리는 결코 앞으로 나서는 자리가 아니라 뒤로 물러난 채 전체를 바라보는 자리였다. 겉보기에는 고요함이지만 실제로는 세상이 움직이는 방향을 조용히 읽어내는 시간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궁궐 뜰을 지나던 그녀는 대신들의 대화를 멀리서 듣게 되었다. 내용은 명확히 알 수 없었으나 그 짧은 순간의 표정과 공기만으로도 조선의 권력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대원군의 강력한 쇄국 정책, 경복궁 중건으로 인한 민심의 피로, 대신들의 갈등, 조선은 단단한 듯 보였으나 내부에서는 이미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아직 어린 왕은 이를 감당할 힘이 없었고 대원군은 자신의 뜻을 밀어붙이느라 민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자영은 그날 밤 쉬 잠들지 못했다. 기우는 촛불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한 가지 사실을 마음 깊이 새겼다. 궁궐이 흔들리면 나도 흔들린다. 그리고 내가 흔들리면 왕도 흔들린다. 그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단순한 소녀,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이름과 긴밀히 연결된 존재임을 깨달았다. 조선이 무너지면 그녀는 설 곳을 잃는다. 그러나 왕비가 흔들리면 조선이 더 빨리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사실도 함께 이해했다. 그 깨달음은 그녀에게 놀라운 결심을 가져왔다. 지금은 아무도 그녀에게 기대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그녀가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녀만이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그녀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역사에서 가장 조용한 순간이 때로는 가장 큰 전환점을 품고 있다. 그날 밤 자영은 눈을 감으며 자신에게만 들리는 목소리를 듣고 있었다. 언젠가는 반드시 내가 이 흐름을 잡아야 한다.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소녀는 그날 아주 조용히 왕비가 되었고 조선의 운명은 그녀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궁궐을 바라본 바로 그 순간부터 서서히 새로운 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궁궐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영은 한 가지를 또렷하게 깨달았다. 침묵은 왕비에게 허락된 마지막 방패다. 그러나 그 방패는 영원히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도 곧 알게 되었다. 궁궐의 공기는 날씨와 상관없이 언제나 싸늘했다. 권력은 항상 사람을 쥐어짜며 방향을 틀어놓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은 대원군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대원군은 자영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왕비로 만들기 위해 철저히 움직였다. 왕비의 내명부는 대원군의 측근들이 장악하고 있었고 왕의 곁에는 젊고 순종적인 대신들이 심어져 있었다. 자영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조심스럽게 미소를 짓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자영은 세상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정확히 읽었다. 감춰진 단서 하나하나, 말보다 깊은 눈빛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였다. 도시의 장터에서 흘러들어오는 민심은 대원군의 개혁에 빠르게 지쳐가고 있었고 조정의 대소신료들은 그 개혁이 나라를 세우는 일인지 무너뜨리는 일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하고 있었다. 대원군의 서원 철폐는 분명 필요한 결단이었으나 그 강경함은 조정에 오래된 상처를 남겼다. 경복궁 중건이라는 거대한 공사는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려는 의도였지만 그 비용은 백성의 숨을 앗아갔다. 당백전은 경제 질서를 뒤흔들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척화비, 병인양요, 신미양요의 승리. 이 모든 것이 대원군의 이름을 드높였지만 자영의 눈에는 다른 그림이 보였다. 이대로 가면 조선은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다 결국 산소가 부족해질 것이다. 그녀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이미 미세한 갈등이 싹트며 자신의 침묵을 흔들어 놓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그녀의 처사이가 태어났다. 그러나 아이는 세상에 나온 지 닷새 만에 눈을 감았다. 그녀의 가슴 한가운데에 깊은 구멍이 생기던 그 순간 대원군은 여인의 슬픔을 헤아리기는커녕 냉혹한 말을 남겼다. 몸이 허약해서 나라의 대를 잇지 못하는 것. 심지어 후궁을 들여 아들을 만들도록 조용히 허용했다. 그 말 한마디는 자영의 삶에서 가장 깊고 어두운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상처는 그녀가 움직이게 되는 첫 시작점이 되었다. 지켜야 한다는 감정이 처음으로 형태를 갖춘 순간이었다. 그녀는 누구와도 대적할 수 없었다. 하지만 남편 고종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달았다. 왕이 왕답게 서지 않으면 조선은 대원군의 나라가 된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대원군의 개혁은 시작은 좋았으나 끝은 쇠락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자영은 다시 책을 펼쳤다. 그 책들은 단순한 공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이해하고 미래를 읽기 위한 도구였다. 그녀는 역사의 패턴을 읽고 제왕의 선택이 나라를 어떻게 흔드는지를 공부하고 강한 지도자의 무리한 선택이 어떻게 스스로의 집을 무너뜨리는지를 날카롭게 파악해 나갔다. 조선의 역대 왕비 중 이렇게 역사를 읽고 국제 정세를 분석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자영에게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왕이 살아남기 위해서, 마침내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부였다. 그러는 사이 궁중 곳곳에서는 작은 균열음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대원군의 권력에 반감을 가진 몇몇 신료들은 조심스레 왕비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대원군이 억눌러온 가문들은 다시 숨을 돌리며 조정을 엿보았다. 자영은 그 시선들을 경계하면서도 외면하지 않았다. 그 시선은 자신에게 영향을 주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지금 조선에 더 많은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 대원군이 후궁이 낳은 완화군을 지나치게 귀하게 대하기 시작하면서 조정 내부에서는 왕비의 자리도 위태롭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 말이 자영에게 닿았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이해했다. 이대로 가면 나는 사라지고 왕은 무너지고 조선은 대원군의 집이 된다. 그때부터 자영의 침묵은 더 이상 방패가 아니었다. 그 침묵은 준비였다.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무음의 칼날이었다. 그녀는 움직임을 서두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조용해졌다. 그러나 궁궐 안을 흐르는 공기 속에서 자영의 시선은 더 깊어지고 더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고종과 조금씩 대화를 늘려갔다. 왕으로서의 길이 무엇인지, 어떤 선택이 나라를 살리고 어떤 선택이 나라를 흔드는지를 조심스레 이야기했다. 고종은 아직 미성숙했지만 자영의 말은 그의 마음속에 조용히 스며들어 들어갔다. 대원군의 그늘에 가려있던 어린 왕은 조금씩 자신의 그림자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영은 외척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민씨 가문의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었다. 민승호, 민겸호 등 자신의 가문 중 뼈대 있는 인물들을 조심스레 곁에 세웠다. 그것은 권력을 잡기 위한 야망이 아니라
나라가 흔들릴 때 왕과 자신을 지킬 보호막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 모든 과정은 티나지 않게 이루어졌다. 소란 없이, 말 한마디 없이,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조용한 전략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대원군이 저지르던 가장 큰 실정이 조정 내부에서 폭발할 때가 도래했다. 자영은 기다렸고 고종은 이해했고 조정의 균열은 그녀에게 기회를 건넸다. 그날 조선의 조용한 왕비는 더 이상 조용하지 않은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 침묵에서 깨어난 이 여인은 이제 나라의 운명을 손바닥 위에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첫 걸음은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 걸음은 곧 조선을 뒤흔들고 수백 년 역사의 방향을 틀어놓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한 소녀가 왕비가 된 그날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자영의 침묵이 서서히 끝나갈 무렵 조선의 궁궐은 더 이상 예전의 궁궐이 아니었다. 대원군이 개혁의 이름으로 강하게 밀어붙이던 정책들은 백성에게 피로를 안기고 대신들에게는 갈등을 남기며 조정을 흔들어 놓았다. 겉으로는 위험 있게 보이던 그의 권력은 안쪽부터 천천히 부식되고 있었다. 그러나 누구도 감히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다. 대원군은 듣고 싶은 말만 들었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았다. 그리고 그가 보지 못하던 틈을 자영은 정확히 보고 있었다. 고종은 여전히 어린 왕이었지만 왕이 가진 마음의 결은 서서히 달라지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를 존경했으나 동시에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는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예감 뒤에는 언제나 조용히 앉아있는 자영의 눈빛이 있었다. 그녀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다. 고종이 말하지 않은 고민까지 읽어내는 사람. 그래서 고종은 그에게서 처음으로 왕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무거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왕의 마음만으로 조선을 바꿀 수는 없었다. 문제는 언제나 대원군이었다. 그는 명복이 왕이 된 순간부터 조선을 아들의 나라가 아닌 자신의 나라처럼 다루고 있었다. 대신들의 인사도 그가 결정했고 왕의 명령도 그가 수정했다. 왕의 어자는 있었으나 왕의 권력은 없었다. 자영은 이런 모습을 보며 한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깨달았다. 고종이 왕으로 서지 못하면 조선은 더 이상 왕의 나라가 아니다. 그 첫 번째 균열은 작은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대원군은 완화군을 자신의 손자처럼 귀하게 대하며 왕비의 자리를 위협하는 말들을 흘리기 시작했다. 완화군을 세자 후보로 세우려는 의도는 아니었으나 그런 시도조차 왕비에게는 존재를 공격하는 행위와 같았다. 자영은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 순간 왕 또한 위협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 후로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조용한 방 안에 갇혀 있지 않았다. 조선의 숨결이 변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파도처럼 밀려오며 그녀의 내면에 중요한 결심을 태동시키고 있었다.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최익현의 상소였다. 자영이 직접 움직인 것은 아니었지만 이 상소를 현실로 만든 배경에는 왕비의 은밀한 설득과 판단이 있었다. 최익현은 강직한 유학자였으며 대원군의 개혁을 비판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그는 조정에서 밀려나 있었다. 자영은 그가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관련 신료들에게 신중히 조언을 흘렸고 그 흐름은 결국 고종에게 다다랐다. 최익현의 상소는 단순한 건의가 아니었다. 대원군의 섭정은 이미 본래의 의미를 잃었으며 왕이 친정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내용이었다. 이 말은 대원군의 권력을 정면으로 겨누는 칼과 같았다. 궁궐의 공기가 한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대원군은 분노하며 상소자를 국문하라고 고종에게 명했다.
그러나 그날 고종은 처음으로 아버지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 그 순간 대원군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된 틀 속에서만 조선을 바라봐 왔는지를 깨닫지 못한 채 눈앞에서 권력의 물줄기가 조금씩 방향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놓쳤다. 자영은 그 순간을 지켜보며 자신의 역할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 그녀의 손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히 바뀌고 있었다. 그리고 이 방향은 곧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었다. 그 후 조정에서는 여러 대소신료들이 왕의 곁으로 조금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대원군의 뜻에 이견이 있었던 이들도, 왕이 언젠가는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고 믿었던 이들도 자영이 조용히 던진 한 문장 한 문장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그들은 왕비를 위험한 인물로 보지 않았다. 대원군의 반대 세력도 아니었다. 그저 조선의 현실을 가장 조용히 그리고 가장 정확히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결정적인 순간은 1873년 겨울, 생각보다 조용하게 찾아왔다. 눈이 궁궐의 기와 위에 얹히던 그날, 고종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는 아버지의 뜻을 거슬렀고 대원군의 섭정을 끝내겠다는 명을 내렸다. 그 명령은 천둥처럼 울리지 않았다. 아무도 죽지 않았고 피도 흐르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의 역사를 통째로 돌려놓은 조용한 혁명이었다. 대원군은 말없이 사가로 향했다. 궁궐에서 걸어나갈 때 그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은 많았다. 하지만 조정의 공기 안에서 움직이는 흐름은 이미 바뀌어 있었다. 그 변화의 물결은 보이지 않았지만 누구나 느낄 수 있었다. 조선의 중심이 드디어 왕에게 돌아왔다는 것. 자영은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며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다. 이 승리는 환희가 아니라 무거운 시작이었다. 대원군의 빈자리에 채워 넣어야 할 것은 단지 권력이 아니라 나라를 앞으로 이끌 힘과 방향이었다. 그녀는 고종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전하, 이제는 전하의 시대입니다. 그 말을 듣는 고종의 얼굴에는 한 소년의 그림자가 사라지고 왕의 책임이 비로소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날 밤 자영은 촛불을 바라보았다. 촛불은 조용히 흔들리며 긴 그림자를 만들었다. 그 그림자 끝에는 지금 조선이 향해야 할 길이 하나의 선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길은 평탄하지 않았고 수많은 외세가 둘러싸고 있었다. 그러나 그 길은 고종과 자신이 가야 할 유일한 길이었다. 대원군이 떠난 뒤 조선은 새롭게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숨결은 이미 오래전부터 변화를 기다리고 있던 숨이었다. 그리고 그 숨은 조선을 더 거친 세상으로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자영은 알았다. 오늘은 단지 첫 단계일 뿐이라는 것을. 이제 진짜 풍랑이 시작될 것이며 그 풍랑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은 이제부터 훨씬 더 크고 더 고독하다는 것을.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명성황후라는 이름은 조선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칼을 든 여자의 이름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대원군이 궁궐을 떠난 뒤의 조선은 마치 갑자기 큰 숨을 들이마신 사람 같았다. 처음 며칠은 고요했고 조정은 잠시 안정을 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대원군이라는 큰 바위가 치워지자 그동안 가려져 있던 나라 밖의 바람이 조선을 향해 몰아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자영은 그 바람의 방향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다. 대원군 시절에는 외세를 막는 데 급급했지만 막고만 있다고 세상이 멈추는 것은 아니었다. 문을 걸어 잠그는 동안 밖에서는 더 큰 힘들이 움직이고 있었다. 기이할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일본, 무너져가는 청나라, 북쪽에서 조용히 내려오던 러시아의 그림자까지. 조선은 더 이상 이전의 조선일 수 없었다. 외교는 이제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칼날이었다. 그러나 고종은 아직 그 칼날을 어떻게 쥐어야 하는지 익숙하지 않았다. 그때 자영이 그 곁에 있었다. 그녀는 오랜 침묵 속에서 읽어온 역사의 흐름을 통해 조선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면 멸망이 더 빨리 찾아올지를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자영이 내린 첫 판단은 명확했다. 일본이 조선을 먼저 집어삼키려 한다. 그들의 군사력과 개혁 속도는 조선이 따라가기 어려울 만큼 빠르고 단단했으며 개항을 요구하는 그들의 손길은 이미 전쟁을 준비하는 신호나 다름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 판단. 청나라는 조선을 지켜줄 힘이 없다. 오랫동안 조선을 보호해온 나라였지만 내부의 부패와 서구 열강과의 충돌로 이미 힘을 잃고 있었다. 도와줄 마음이 있어도 도와줄 손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은 어느 편에도 완전히 기대어서는 안 되는 나라였다. 강대국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곧 다른 강대국의 적이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래서 자영은 더 넓은 판을 보기 시작했다. 만약 한 나라만을 등에 업는다면 조선은 그 나라의 종속국이 된다. 그러므로 그녀가 본 길은 단 하나였다.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어한다. 강대국들을 서로 견제하게 만들고 조선은 그 틈에서 숨을 쉬어야 했다. 이 선택이야말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명성황후의 외교 전략의 핵심이다. 그러나 그 전략이 왜 그렇게 절박했는지, 왜 그 선택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던 것인지 많은 이들은 그 절박함을 잊곤 한다. 개항은 조선에게 충격이었다. 강화도 조약은 불평등했고 일본의 의도는 노골적이었다. 그러나 자영은 일본과의 전쟁을 일으킬 힘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나라 안의 군사력은 낙후되어 있었고 대원군이 쌓아놓은 쇄국의 기조는 시대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조선은 문을 닫은 채 그대로 삼켜지는 수밖에 없었다. 이때 자영은 또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군대를 바꾸어야 한다. 시대의 전쟁은 과거의 전쟁이 아니었다. 총과 대포로 쏟아지는 시대에 낡은 창과 활로는 국가를 지키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 선택은 또 다른 비극을 부르고 말았다. 별기군의 창설은 신식 군대를 만든다는 점에서 필요했지만 그 과정에서 구식 군인들이 차별을 받으며 민심은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군량미는 13개월이나 지급되지 않았고 겨와 모래가 섞인 쌀을 받은 병사들은 분노를 사귈 수 없었다. 이 작은 불씨는 곧 이모군란이라는 큰 폭풍으로 자랐다. 1882년 여름 궁궐은 아비규환에 빠졌다. 일본 공사관이 불타오르고 민씨 가문의 사람들이 공격받았으며 왕비를 찾는 병사들이 궁궐로 들이닥쳤다. 자영은 궁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홍계운의 등에 엎여 필사의 탈출을 감행했다. 왕비의 몸을 사지로 몰아넣은 이 순간은 그녀의 삶에 남을 두 번째 깊은 상처였다. 첫 번째 상처가 모성의 상실이었다면 두 번째 상처는 나라의 무력함을 온몸으로 체감한 순간이었다. 더욱 서늘한 것은 이 군란이 끝난 뒤였다. 청나라의 개입으로 진압되었고 대원군은 다시 전면에 등장했다. 그는 왕비의 죽음을 선언하려 했고 실제로 왕비의 장례를 치르도록 조정에 명령했다. 한 나라의 국모가 남편이 살아있는데도 죽은 여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자영을 더욱 깊은 결심으로 이끌었다. 대원군의 정치 방식으로는 조선이 외세의 물결을 절대 이겨낼 수 없다. 그리고 일본은 이미 조선을 침략할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그녀는 조선이 살려면 강대국을 하나의 축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을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균형의 축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 전략은 위험했지만
조선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언제나 가장 좁은 다리 위에서 결정된다. 그 다리는 흔들리고 있었고 자영은 그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조선이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때부터 자영은 일본과 청나라, 러시아와 서구 국가들을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으로 상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외교는 단순한 간섭이 아니라 조선의 생존을 위한 마지막 줄타기였다. 하지만 조선을 둘러싼 외세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특히 일본은 왕비의 움직임을 조선을 빼앗는데 방해되는 장애물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이 인식이 훗날 그녀를 향한 칼날, 을미사변이라는 비극을 싹 틔운 씨앗이었다. 조선의 궁궐은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보이지 않는 칼끝이 서늘하게 공기를 가르고 있었다. 자영은 그 칼끝이 자신을 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칼끝을 피하면 나라가 먼저 베일 것임을 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비록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을 느끼면서도 그녀는 나라의 마지막 균형을 붙들고자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갔다. 그날 새벽 궁궐 안에는 기이한 정적이 흘렀다. 창문 하나가 흔들리지 않았고 새 한 마리의 움직임도 들리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서서히 번져오는 발자국 소리만이 국모의 시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일본 낭인들, 훈련대 군사들, 그리고 미우라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 그들은 조선을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었다. 단지 한 여인을 제거함으로써 조선을 꺾으려는 의도를 가슴 깊이 품고 있었다. 자영은 그 새벽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궁녀 몇 명과 함께 있었고 궁궐의 벽 너머로 들려오는 쇳소리와 외침을 들으며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음을 느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빛은 없었지만 희미한 새벽의 공기 속에서 내가 지켜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스스로에게 되묻는 듯한 눈빛이었다. 조선의 이름, 왕의 자리, 백성의 삶, 나라의 명운. 그 모든 것이 그녀에게 달려 있었던 지난 세월이 그 짧은 순간에 응축되어 스쳐 지나갔다.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를 찾는 발걸음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 순간 자영은 도망치지 않았다. 어쩌면 그 순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의 죽음이야말로 일본이 감추고 싶은 진심을 드러내고 조선 백성의 잠든 마음을 깨우는 마지막 불꽃이 되리라는 것을. 그녀가 쓰러진 그 새벽, 조선의 어둠은 더욱 깊어졌지만 바로 그 깊은 어둠 아래에서 의병의 횃불은 타올랐고 조선의 마지막 저항은 시작되었다. 자영의 죽음은 한 사람의 최후가 아니라 한 나라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는 선언이었다. 그녀는 생전에 많은 오해를 받았고 많은 비난을 견뎌야 했지만 죽음 이후에야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그녀가 외교의 칼날을 쥐었던 이유, 그녀가 외세와 맞설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자신의 목숨과 맞바꾼 것이었다는 것을. 사실을. 그 새벽이 지나고 조선은 더 이상 이전의 조선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사라진 사람은 단지 한 왕비가 아니라 나라의 마지막 기둥 같았던 존재였다. 그녀의 죽음은 역사가 오래도록 품어야 할 비극이었으며 동시에 조선이 맞닥뜨린 가장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나라를 위해 싸운 여인은 왜 나라로부터 지켜지지 못했는가? 그 질문은 오늘까지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 때문에 명성황후라는 이름은 역사의 어둠 속에서도 끝내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남아있게 된 것이다. 역사는 때때로 너무 늦은 순간에야 한 사람의 의미를 밝히곤 한다. 국모의 죽음도 그랬다. 살아있을 때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비난과 의심, 외세가 흔드는 나라와 내부의 갈등 속에서
감춘 상처들은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비로소 그 무게가 드러났다. 조선의 궁궐은 그녀가 떠난 뒤에도 계속 존재했지만 그 궁궐이 품고 있던 온기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나라의 심장을 식게 만들 만큼 조선은 위태로운 시절을 지나고 있었고, 그 위태로움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희미한 촛불처럼 태워 나라의 마지막 균형을 붙들고 있었다. 명성황후라는 이름은 오랫동안 논쟁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 누군가는 그녀를 강한 외척의 상징으로, 또 누군가는 시대를 잘못 선택한 위정자로 말한다. 그러나 삶의 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녀가 선택했던 길은 화려한 권력의 길이 아니라 책임이 강요된 자리였음을 알게 된다. 태어날 때부터 권력을 동경한 사람도 아니었고, 스스로 무대 위에 서기를 바라던 인물도 아니었다. 오히려 처음부터 끝까지 조용히 소리 없이 한 나라의 운명을 떠안아야 했던 사람이었다. 그녀의 생은 거대한 경랑 속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물결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시간의 연속이었다. 나라의 문이 흔들릴 때마다 먼저 맞아야 했고, 군란의 화살이 궁궐을 향할 때도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었다. 외교의 줄타기를 시작했을 때 그것은 권력을 넓히기 위한 계산이 아니라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 그녀가 넘었던 다리들은 어느 하나 안전한 다리가 아니었고,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벼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비극의 순간이 아니다. 그 비극 뒤에 남은 질문이다. 나라의 미래를 지키려던 여인은 왜 그 나라로부터 지켜지지 못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역사책의 여백에 남겨둬도 되는 물음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이다. 누군가는 한 시대의 가장 앞에서 고독을 감당해야 하고, 누군가는 어둠의 방향을 먼저 바라보고 손을 뻗어야 한다. 그들이 맞닥뜨린 고독이 이해받지 못할 때 그들의 선택은 때로는 과오로, 때로는 비난으로 남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우리는 깨닫게 된다. 그들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권력도 명예도 아닌, 나라가 누군가의 손에서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붙드는 마지막 끈이었다는 사실을. 명성황후의 삶도 그러했다. 국모로서 화려함을 누리기보다는 침묵과 고독, 책임과 외압 사이에서 스스로를 갈가내며 나라를 버티게 한 존재였다. 그녀의 죽음 이후 조선은 빠르게 기울었고, 백성의 가슴 속에서는 그 새벽이 오랫동안 상처처럼 남았다. 그러나 그 상처 속에서도 하나의 의미가 씨앗처럼 남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어진 나라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내 삶의 한가운데에서도 나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 그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